안녕하세요. 저는 불행 끄트머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얻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고 사연을 쓰려 펜을 드는 이 순간에도 제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참 꿈만 같게 느껴지네요. 사소한 일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툭 치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던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동아, 네가 우리한테 찾아와 주었을 때 우린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 넌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매일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사랑해 우리 아들. 아버진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누군가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외칠 정도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동네 주민분들이 아버지를 보면 애처가라며 저렇게 마누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혀를 내두르곤 했죠. 하지만 주변 분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었던 어머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죠. 다리가 불편하신 이웃집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 먼발치에서 보더라도 후다닥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봉사를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께 힘들지 않느냐고 여쭤보았는데 어머니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엄마가 걱정이 됐구나. 그런데 엄만 하나도 안 힘들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엄만 거기서 행복을 느끼거든. 지금은 우리 현동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봉사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다 보면 이 행복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남을 도우면서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던 어머니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세상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어머니와 가족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과정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9살 무렵쯤이었어요. 9살이 시작되던 초겨울 무렵쯤부터 어머니께선 장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왜 안 하던 기침을 하고 그래?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목도리 사줬잖아. 그거라도 하고 다녀. 목이 따뜻해야 기침도 안 하지.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유, 이 정도 기침으로 무슨 병원이에요. 당신은 유난도 참. 따뜻한 유자차 마시고 나면 금방 나아요. 감기는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님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목도리를 하고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타와도 기침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되려 더 심해질 뿐이었죠. 기침을 한 지 3주 정도 되었을 무렵 어머니께선 객혈을 하셨습니다. 하얀 휴지 위에 붉게 피가 번지는 걸 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난 후 의사 선생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침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3주 전부터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심하지 않고 그냥 간간히 하는 장기침 정도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체 건강한 사람이라 감기 같은 건 잘 안 걸리는데 이번 겨울은 피까지 올라올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하네요. 선생님, 뭐 심각한 병 아니죠? 별 이상 없는 거죠? 지금부터 여기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 환자의 폐 사진이고 이게 정성숙님 폐 사진이에요.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심해 보이죠? 일반 감기나 폐렴 같은 게 아니라 현재 폐결핵이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어머니가 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벙쪄 있는 저희 가족을 뒤로 한 채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선 폐결핵 같은 경우엔 약과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서 혈액균을 잡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 저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오늘 바로 입원하시죠. 예정에도 없었던 어머니의 투병과 입원, 날벼락 같은 폐결핵 선고에 저희 가족은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아버진 왜 어머니의 상태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시며 본인 스스로를 엄청 자책하셨어요. 미안해 여보. 남편이란 놈이 자기 마누라 몸 상태가 심각한 줄도 모르고 단순히 감기약만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난 정말 바보 같은 놈이야. 이게 왜 당신 탓이야. 이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어?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어. 현동이도 보는데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나 없는 동안 현동이 잘 챙겨주고. 어머닌 그렇게 제가 9살이 되던 그해 초겨울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독한 항생제들과 수많은 약들에 힘겨워하시는 날들도 있었지만 늘 저와 아버지 앞에선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졸업식과 입학식을 함께하는 시기가 왔지만 어머니는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제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미안해 현동아. 엄마가 너무 나약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현동이 초등학교 졸업식이랑 중학교 입학식은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때까진 꼭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볼 낯이 없네. 전 정말 괜찮아요. 그만큼 아빠가 빈자리 잘 채워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도 강한 척 말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항성제 내성으로 인한 치료 불가, 그리고 말기로 진행되어 버린 폐결핵 때문에 호흡 곤란과 흉통까지 6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셨던 어머니는 제가 15살의 봄을 맞이했을 무렵 결국 폐결핵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버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찾아오는 문상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절 위로할 때도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시며 손님들을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진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옆에 있었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기에 애써 감정을 눌렀던 것임을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날 집안에선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울음소리였어요. 여보, 어떻게 세상에 나만 두고 갈 수가 있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놓고, 우리 현동이 중학교 졸업식은 꼭 오기로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나 당신 보내는 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딱 오늘만 이러고 올게. 이 정도는 괜찮지? 당신 거기 올라가서도 나랑 현동이 걱정만 할 거 알고 있어. 하늘나라 가서 당신 2다리 쭉 뻗고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내가 현동이 멋진 어른으로 잘 키울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푹 쉬어. 사랑해 여보. 잘 자. 저도 그 소리를 문 뒤에서 듣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엔 저와 아버지 단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선 제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끔 정말 잘해주셨고, 소풍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날엔 손수 도시락까지 예쁘게 싸서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빠가 김밥을 싼다고 싸봤는데 옆구리가 다 터져서, 엄마가 싼 것만큼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다. 너도 알지? 이 아빠 음식 잘하는 거. 저녁에 오면 아빠가 맛있게 김치찌개 끓여줄게. 직장을 다니면서 자식까지 챙긴다는 거. 힘들어서 한 번쯤은 인상을 찌푸릴 법도 했지만 아버지께선 늘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가고 싶었던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어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에 찾아가 꽃다발을 놓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대학 들어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음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거기선 안 아프고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도 가끔 말씀하세요. 꿈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주는 아니어도 아주 가끔은 찾아와 주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졸업 후엔 전공을 살려서 좋은 건축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사회인으로서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약간 긴장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웃으며 다가와 삐뚤어진 제 넥타이를 바르게 매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회사 첫 출근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나도 지금의 너처럼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지. 청심환까지 까먹으면서 말이야. 현동아, 사실 부딪혀보면 별거 아니야. 시작하기 전엔 엄청나 보여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해보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거야. 넌 내 아들이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옷차림은 항상 단정하게, 넥타이도 똑바로 끝까지 올리고 옷깃도 이렇게 각 잡고. 이제야 좀 깔끔해 보이네. 첫 출근이니 잘하고 오거라. 다행히 회사엔 제 입사 동기들이 몇 있어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엔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김종란이란 친구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에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떤 날은 넋을 놓고 보고 있으니 옆에 있던 동기 녀석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말하더군요. 입 좀 닫아라. 아주 턱 빠지겠다. 제가 그렇게 좋냐? 정신을 못 차리네 아주. 좋아하면 가서 좋아한다고 말해. 그렇게 넋 빠지게 쳐다보다가 쟤랑 눈이라도 마주쳐봐.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티를 내긴 했나 보더라고요. 동기의 재촉에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점심시간에 둘이서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선수를 쳤습니다. 오늘 저랑 둘이서 밥 같이 먹을래요?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좋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 뭐예요. 점심시간 전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놓았고 그 애와 단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으니 그년 답답했는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오빤 여자가 단둘이서 같이 밥 먹자는 의미를 대체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단순히 점심 같이 먹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거 아니었어? 아우 바보. 어떤 여자가 관심도 없는 남자한테 둘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해요. 정말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아무튼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한 건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 오빠 마음에 드는데 오빤 저 어때요? 순간 먹고 있던 음식을 입 밖으로 뿜어낼 뻔했습니다. 그녀 입에서 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입 안에 밥을 넣고 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 그녀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음에 들면 든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말을 하라고요, 말을. 여잔 기다리게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미안해. 난 당연히 좋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 원래 고백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던데 얼떨결에 전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여 버렸고 그날부터 사내 연애 1호 커플이 되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에 제 마음도 깊어져 갔죠. 만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그녀가 제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오더라고요.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연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앞으로 살면서
너처럼 사랑스럽고 잘 맞는 사람은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나 사실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 어머닌 나 15살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고, 누가 그러더라. 홀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랑은 결혼하기 싫을 거라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합가하고 또 나중에 모셔야 하는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내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도 참았어. 괜히 네가 불편해할까 봐서. 이런 나라도 괜찮아? 세상에. 아이 난 또 숨겨놓은 애라도 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홀어머니랑 살든 홀아버지랑 살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그리고 모셔야 하면 모시면 되는 거지 뭐.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싶었지만 원래 잘 맞다 싶은 사람은 하루를 만나든 열흘을 만나든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흰 그날 이후로 바로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고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니문 베이비도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도 하게 되었죠. 30대의 시작이 너무 좋아서 전 앞으로도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불행은 아이가 6살이 되던 무렵 저에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절 비롯한 몇 명의 직원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알겠지만 지금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힘써보곤 있지만 이대로 가게 되면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챙겨주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조조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줬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구조조정이란 4글자를 듣고 저는 그저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지도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지도 못한 채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어요. 입사한 지 6년 만에 말이죠. 회사 사물함에 있는 짐을 다 빼고 집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저에게 그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됐어. 회사가 많이 어렵대. 모두를 안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퇴직금은 다 챙겨줄 거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네. 뭐?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그렇게 내가 전부터 누누이 말했지? 회사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으면 그냥 닥치고 나오라고 했잖아. 돈만 보고 이직하더니 꼴 좋다. 서준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들어갈 거고 앞으로 돈 나갈 것도 많아질 텐데 어떡할 거야. 서준이 어린이집 들어가는 거랑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퇴직금도 있고 또 내가 마냥 놀고만 있진 않을 거니까 빨리 직장 구할게. 미안해. 어떻게 나이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애 아빠 되면 어느 정도 사리 분별력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아우 등신.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실직을 한 그날부터 아내와 저는 빠른 속도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던 짧은 연애. 그 불꽃은 7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작은 불씨만 남은 채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직을 하고 각방을 쓴 날로부터 아내는 유독 바깥 외출이 잦아졌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죠.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 조금 화가 나기도 해서 어느 날은 나가는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나한텐 어디 갔다 온다 말도 없이 매일같이 밤에 늦게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걱정할진 생각도 안 해 당신? 참,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새끼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내가 어딜 나갔다 오든지 말든지 술을 마시고 다니든 친구를 만나고 다니든 신경 끄셔. 그럴 시간에 나 같음 새로운 직장 알아보러 다니겠네.
놀랍게도 제게 찾아온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대학병원으로 좀 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허겁지겁 달려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현재 치매에 걸린 상태라는 것이었죠. 치매라는 게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대했다가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그땐 보호자마저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병원에 모시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 손으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방법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니 아버지께서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본인께서 병원으로 직접 들어가고 싶다고 말이죠. 현동아, 난 너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다 늙어서 추태 부리는 모습도 보이기 싫고 그러니까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나 병원으로 들어가련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버지? 짐이라뇨. 전 한 번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 나이 먹어 자식한테 감당 안 되는 짐짝 같은 애비가 될 바에야 차라리 요양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으며 편하게 지내련다. 그럼 동의한 걸로 알고 있으마. 결국 긴 논의 끝에 전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면회도 자유롭게 가능한 곳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에겐 늘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거짓말 같아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 하나 눈치채지 못한 불효자인 저를 원망하면서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아이는 저에게 양팔을 벌리며 달려오는데 아내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울컥해서 텔레비전을 꺼버리니 아내가 절 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걸 내가 왜 궁금해하는데? 왜? 뭐 회사 면접이라도 다녀왔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연봉 6천만 원 이상이래? 그게 아니면 뭐 새로운 여자라도 생겼니? 꺼져줄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 오늘 요양병원 들어가셨어. 치매라고 하시더라. 가끔 틈날 때마다 아버지께 전화 한 통씩만 부탁할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치매? 아, 귀찮은 게 또 하나 늘었네 정말. 미안한데 부모님께 효도는 각자 하자. 어? 당신은 당신 아버지 챙기고 난 우리 엄마 아빠 챙기고 그럼 되겠네. 효도는 셀프, 알지?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거야. 난 뭐 또 취업이라도 한 줄 알았네. 나 먼저 들어가서 잔다. 결국 그날 저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죠.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의 제 멘탈은 그야말로 완전 가루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신발장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안방 가까이로 다가가니 아내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아내와 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였어요. 아, 깜짝이야. 뭐야, 나간 거 아니었어? 나간 거 아니었어?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벌건 대낮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아이고, 이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버렸네. 미안 동생,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봤으면 좀 나가지? 나 지금 너무 민망한데. 미안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선배.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과 아내를 보며 정말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밖으로 뛰쳐나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내 선배가 밖으로 나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야, 이 새끼야. 여자가 살면서 바람 좀 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 막말로 네가 지금 직장도 번듯하고 돈도 잘 벌어왔음 종난이가 나한테 넘어왔겠어? 절대 아닐걸. 그러게 나보다 능력이 좀 좋지 그랬어. 그럼 와이프가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릴 일도 없었을 텐데. 아유, 이 한심한 새끼. 아참, 그리고 나 재미는 아직 안 봤다. 비아냥거리는 말투.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뜯어보면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아내가 바람을 필 일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왔어? 앉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인해. 이게 뭔데? 눈이 있으면 직접 읽어보는 정성이라도 좀 보이지 그래? 딱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우리 이제 갈라서자. 당신 그 치매 걸린 아버지한테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싫고 나중 가면 수발도 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싫고 또 당신 같은 백수 남편이랑 한 집에서 숨 섞으며 지내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제 당신이 베베 꼬아놓은 내 팔자 좀 펴자. 어? 그래, 너 말 잘했어. 이혼해 줄게. 대신 서준인 내가. 아,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이 애 키울 능력이나 돼? 치매 걸린 아버지 모시면서 가난에 쪼들리면서 애 키우게? 누구 인생을 더 망쳐놓으려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 아까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무엇 하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저는 양육권까지 함께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던 날 법원을 나오며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이제 아빠가 서준이 옆에 있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서준이 휴대폰에 아빠 번호 있지? 언제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알겠지? 알았어, 아빠. 참 희한한 일이죠. 귀책 사유도 아내에게 있고 이혼을 하자는 것도 아내고 거기에 응해준 건 저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건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전 근 2주 정도 식음을 전폐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이 쉬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진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찾아가면 간호사들 손을 잡고 헛소리를 하는 광경을 숱하게 볼 수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여보.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꽃같이 예쁘네 그려.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현동이랑 같이 놀러 갈까? 우리 현동이 놀이공원 좋아하잖아. 당신이 말아준 김밥도 먹고 싶고 대신 옷은 따뜻하게 입어야 돼. 당신 또 기치 말라. 기억력이 흐려진 와중에도 그 시절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분들은 그런 아버지의 헛소리를 귀찮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계셨죠.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보고 나니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더군요. 문득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어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무덤가에 절을 2번 올리고 근처에 술을 한 잔 뿌리고 털썩 앉아 마음을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한동안 못 찾아와서 이놈아 얼굴 다 까먹겠다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사는 게 참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을 하나둘씩 지워간다는데 아버지 머릿속엔 어머니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가 않나 봐요. 어머니와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가 아팠던 그때 그 시절을 아버진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나 봐요. 어떻게 보면 참 부럽네요.
아버진 그만큼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일 테니까. 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못난 놈이라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못난 모습만 보이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술김에 한참 울면서 하소연을 하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풀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꼭 어머니의 품에서 잠든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꼭 꿈속에 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말도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일기예보엔 비 소식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한 번 더 인사를 올린 다음 빠르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무덤가에 다녀온 다음부터 저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들은 작은 목소리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해주신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바뀐 연락처를 알려준 뒤 나머지 번호들은 모조리 휴대폰에서 삭제시켜버렸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의 어떤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았기에 그전까지 공사판이든 대리운전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이 김씨,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서 골로 간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누구 인생을 조져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젊은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좀 쓸모가 있을까 했더니만 저 새끼 저거 누가 나오라고 했어?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잘하지 않던 저였기에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막노동파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하루 일하면 몸살이 제대로 걸려 이틀은 내리 쉬어야 할 정도로요. 특히나 건설 현장 막노동 같은 경우엔 등 뒤에 자재를 싣고 가다 넘어져 온갖 욕을 먹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봐 김씨, 자네 솔직히 말해봐.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밥줄 싹 끊어 먹으려고 온 거지? 돈 많이 주는 곳이라고 무턱대고 왔나 본데 여긴 자네처럼 샌님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자네가 지금 깨 부숴먹은 자재만 한 트럭은 되겠어. 한 트럭은. 하여간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힘든 건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했어도 나름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뒷좌석에서 농도 짙은 스킨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뒷좌석에 타자마자 양말을 벗고 앞좌석에 발을 턱 올리며 제 머리를 발로 툭툭 건들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씨, 너 일부러 대리비 더 받으려고 멀리 빙빙 돌아가는 거지? 얼굴 보아하니 딱 쥐뿔도 없게 생겨먹었는데 어디서 머리를 쳐 굴려? 내가 바뀌었으면 아주 콱 그냥 묵사발을 내버리는 건데. 어? 야, 이 형님이 성격이 좋아서 대리비 안 주는 걸로 그냥 넘어간다. 감사한 줄 알아. 어? 네가 그러니까 이런 일밖에 못 해먹고 사는 거야, 이 한심한 새끼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라며 지폐를 꺼내 제 얼굴에 툭툭 치는 사람도 있었고 대리비를 공중에 흩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살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대리운전하면서 그리고 막노동 일을 하면서 다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덤가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짐한 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시련을 겪다니.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일을 끝내고 혼자 포장마차로 털레털레 향했어요. 혼자 우동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었고? 엄만 우리 아들 생각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잘못 온 문자인가 보네. 에휴. 문자 내용을 쓱 훑어보고 낯선 사람의 이름이 있어 처음엔 잘못 보낸 거겠지 싶은 마음에 답장도 하지 않고 넘겼어요. 살짝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번호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문자는 정확히 3일이 지난 후 다시 제 번호로 날아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이곳은 비가 내린다. 네가 있는 곳은 어떠니? 넌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을 싫어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구나. 오늘따라 네 생각이 많이 난다. 며칠 전에 받은 그 문자랑 똑같잖아. 설마 또 오진 않겠지 생각했지만 하루 뒤에도 또 이틀 뒤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수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문자는 계속해서 제 번호로 날아왔어요.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문자임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문자를 못 본 적 넘어가자니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기도 해 어느 순간부턴 저도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밥 꼭 잘 챙겨 드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굳이 장황하게 보낼 필요 없이. 그렇게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과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엔 맑아서 기분이 좋은 하루라고, 날이 흐린 하루엔 비가 와서 빨래하긴 그른 날씨라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외출은 되도록 삼가시라고, 식사에 관한 내용이 오면 어머니도 밥 잘 챙겨 드시고 맛있는 거 해서 드시라는 등의 내용으로 답장을 해드리곤 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제 답장으로 인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싶은 생각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처음에 모른 척 했을 땐 마음이 불편했는데 답장을 보내고 난 순간부턴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소소하게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수연이를 찾는 문자는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문자가 끊기고 나니 괜스레 잘 지내고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저희 어머니와 계속 문자 주고받으시던 분 맞으신가요? 아마 수연이라고 불렀을 텐데. 수연이? 아, 네, 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맞으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연락드립니다. 저는 문자 보내신 저희 어머니 큰아들 되는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름이 아니라 한번 꼭 만나 뵈었으면 해서요. 제가 전부터 전화드려야지 했는데 이제야 시간이 좀 나게 되어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혹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사실 문자를 주고받는 분의 큰아들이라는 말, 갑자기 만나자는 이야기 등을 듣고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분의 목소리에 얼떨결에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잡게 되었어요. 약속 당일 긴장되는 마음으로 장소에 향하니 그 자리엔 아주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자리로 다가가니 저를 바로 알아보시곤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원이라고 합니다. 수연이 형 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현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모르고 있었던 또 한편으론 알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의 입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중증 치매를 앓고 계세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가 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동생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곤 하세요. 어떤 날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동생 이름을 부르기도 하실 정도시니까요. 처음엔 어머니가 현동 씨 번호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계신 줄 몰랐는데 병원에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서 빵긋빵긋 웃고 계시더라고요. 늘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밝게 웃으셔서 뭐지 하고 봤는데 현동 씨가 어머니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잘못 온 문자인 줄 알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 같은 이름을 부르는 문자가 오길래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싶어서 답장을 보내드렸죠.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현동 씨를 찾아온 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연세가 워낙에 많고 치매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계셔서 이젠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탁드려서 당황스러울 거 알고 있지만 현동 씨만 괜찮으시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본인의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도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아니었기에 전 흔쾌히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도 처음 뵙는 분이었기에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옷도 최대한 단정하게 빼입은 채 다음날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그 안엔 햇살처럼 고우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눈빛이 반짝거리시고 또 의식이 또렷하신 것을 보니 지금은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천천히 다가가니 할머니께선 방긋 웃으시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 여태까지 할머니 문자에 쭉 답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아,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편하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활짝 웃으며 대답하니 할머니께선 잠깐 멈칫하시다 이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본인의 둘째 아들과 웃는 모습이 똑 닮았다며 다 늙어 빠진 노인네를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후 할머니께선 천천히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수연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어.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갓 태어난 갓난쟁이와 초등학생이었던 큰아들을 악착같이 키웠지. 서로 싸움도 안 하고 둘이서 얼마나 우애 좋게 자랐는지 몰라. 남들이 그랬어. 두 아들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우리 수연이가 유독 애교가 많고 살가웠는데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처음엔 사고 처리하려고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그대로 우리 수연이를 치고 갔다고 하더구만. 그 말을 듣고 난 정신을 잃어버렸지. 워낙 아픈 걸 못 참아서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던 앤데 그 순간에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할머니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건강하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떠나게 되다니 그 고통은 차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고통이었어요. 저릿해지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울상을 지으니 할머니께선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총각 번호는 죽은 우리 아들이 쓰던 번호야. 사람 참 신기한 게 치매에 걸려도 그 번호만큼은 기억을 하더라고. 우리 아들은 죽어서 못 볼 거라는 걸 알지만 그냥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마다 문자를 썼다 지우고 했었는데 그날 자네의 답장을 처음 받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지금에서야 말하네 총각. 정말 너무 고마워. 자식 잃은 늙은이의 그리움을 온전히 다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어서 총각 덕분에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괜찮아질 수 있었어. 아닙니다.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제가 자식을 먼저 앞세워보지 않아서 그 고통의 정도를 감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아드님이 보고 싶고 그리우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종종 찾아뵐게요. 제가 또 다른 아들이 되어드릴 테니까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연락도 하고 그리움도 다 받아들이죠. 원래 그리움과 슬픔은 같이 나눠야 조금이나마 무게가 덜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할머니께 또 다른 아들이 되어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작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 문자를 보내도 된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로 새끼손가락까지 꼭꼭 걸어서 약속한 다음 병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선 큰아드님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잘 만나고 오셨어요? 어머니께선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눈빛도 되게 맑으시고 저랑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수연 씨 이야기도 듣게 됐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싶어서 같이 울다 나왔네요. 형님분도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저야 뭐 힘들다고 해도 어머니만큼 힘들까요? 오늘 제 부탁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괜히 바쁘신데 붙잡고 시간 뺏은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바쁘긴요. 이혼남의 한낱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백수인데 바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덕분에 어머님 얼굴도 뵙고 대화도 많이 나눠서 좋네요. 앞으로 종종 찾아뵙기로 했어요. 일용직이요? 그럼 지금 일을 아예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마침 잘 됐네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건축 설계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혹시 건축 설계를 해본 적 있어요? 저 이전 직장이 건축 관련 회사였고 설계사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 정도에 저희 회사 8층으로 와주시죠. 간단하게 임원들과 면접을 한번 보고 싶네요.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지인 추천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제법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진 않아도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연찮게 찾아온 취업의 기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막노동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입사하고 나서 실력과 일머리 인정받기도 해서 팀장님께 신뢰받는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큰아드님, 이젠 형님이자 저희 회사 대표님의 지인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 사항입니다. 할머님과는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명절만 되면 아버지와 할머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네요. 그리고 두 분은 1년 간격을 두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형님이, 그리고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땐 제가 옆에서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원래라면 혼자였을 테지만 옆에 의지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나 힘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형님과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자 혼자 남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자고 말이죠. 사소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문자가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스며든다는 괴테의 명언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이 한가득이었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니 행복한 일들만이 가득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고난과 역경에 너무 슬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봄처럼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